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입니다. 올해 49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29에 결혼해 20해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내 편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건 가족이 아니라 일터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도 되지 않았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직도 자고 있니? 그 한마디로 제 신혼은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시아버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시누이 김미선 도시락도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을 치우면 점심 준비, 점심을 치우면 저녁 준비, 저녁을 치우면 다음날 반찬 준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늘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설날 전날 밤새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고추전,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을 차리고 나면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경이는 부엌에서 먹어라. 거실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전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앉으면 안 될까? 제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20해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김도윤, 제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도윤이가 웃으면 힘든 것도 잊혔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우자.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욕해도 참았습니다. 시누이가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외면해도 참았습니다. 도윤이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자에게도 냉정했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 때 우수상을 받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상장을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상장을 힐끗 보더니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런 거 받아오면 뭐하니? 커서 돈 잘 벌어야지. 도윤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는 나 싫어해?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식사도 챙기고 간병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제가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더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시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조문객 식사를 챙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눈 붙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주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모르게 해야 해.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미경이 귀에 들어가면 복잡해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멈췄습니다. 왜 제 이름이 나오는 걸까? 무슨 이야기일까? 하지만 더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장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서류 가방까지 챙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은행.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온 시누이 얼굴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안방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표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재산 정리 서류.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예금, 토지, 그리고 상속 예정자, 김미선. 모든 재산이 시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0해 동안 시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저였습니다. 병간호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은 시누이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어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상속 서류를 본 이후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 아닐까?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류를 숨기던 시어머니의 태도, 시누이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남편만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시누이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은행 같이 가요.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밥 먹을 때 그런 얘기하지 마.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응? 아버님 재산 이야기 들은 거 있어? 남편은 신문을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끝이야? 뭐가? 당신 아버님 재산인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걸 신경 써?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 번은 이야기해야 한다고. 20회 동안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아버님, 재산 정리하실 때 저희도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순간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신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표정도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재산 문제를.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이었구나.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신우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그동안 엄마 아빠 잘 모셨다고 재산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물어봐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20회였습니다. 20회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저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신우이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 무섭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다짜고짜 통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탁!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 꺼낸 거 너지?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시침이 떼지 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어졌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둑년.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회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도둑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는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 돈에 욕심내더니 결국 사고치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훔쳤다고 생각해?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화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회 동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참아온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통장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식탁에서도 그랬습니다. 도둑은 손이 떨린다더라.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웃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날 밤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신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정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있는 게 불편해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재산 노리고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스무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남편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캐리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으로 던졌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어. 그 순간 제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20해 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아들 도윤이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첫날 밤, 저와 도윤이는 찜질방 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찜질방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했고 눈가는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20해 동안 부엌에서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변호사 명함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 씨가 오셨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금고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올 때가 왔군요.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딸 한미경이 48살이 되면 전통장 공장과 모든 지분을 승계한다.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딸이 힘든 날을 맞게 될 것을. 변호사는 추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장 부지, 상표권, 예금, 창고 건물, 그리고 전국 유통계약서,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위해 길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확히 말하면 찜질방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저는 복수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오랫동안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설비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술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공장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도 함께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정말? 엄마는 이제 도망 안 갈 거야.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댁에서 일할 때보다 힘들었지만 훨씬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딸이 다시 시작한다면서요?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작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백화점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년 뒤 전국 대형마트 납품 계약까지 성사됐습니다. 도윤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딸 잘 살고 있어요. 반면 시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차지했던 시누이는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주식 투자도 실패했습니다. 부동산도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었던 딸 때문에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으니까요. 집에서 쫓겨난 지 3년이 지나던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미경아.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 그래서요? 병원에 계셔. 예전 같으면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 미팅 때문에 병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울먹였습니다. 미경아,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던 말인데 너무 늦어버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우 씨,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끝난 지 오래됐어요. 나는 이제 행복해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응어리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꽃에 물을 줍니다. 주말이면 도윤이가 찾아옵니다. 함께 식사도 합니다.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미경으로 삽니다.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참고 계신가요? 혹시 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도 49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리는 부엌 구석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